우리나라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도의 영장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영광동고 또한 저희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애국애족심이 강하게 불타게 하여 주셔서 정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고 이 주최측에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 그러지만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든 건 이승만 박사가 처음 만든 거예요. 1948년에.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만들어주셨죠. 그렇게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자유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모르고 김정은이한테 가서 머리 숙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넘겨다 보고 거기에 치고 달리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잠시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앞으로 일이 제대로 잘 풀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명절이 있지만 이 광복절, 특히 이 건국절,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절이야말로 참 모든 국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반만년 역사에 처음 있던 일입니다. 이걸 앞으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기념해 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 이승만 박사의 이런 건국정신이 꼭 승리하리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사회, 국가의 기강을 흐리고 있지만 그건 잠시 그런 일이 있을 거고 바로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극악한 문재인이라는 미친놈은 무작정 자유민주주의를 깨고 공산 독재주의 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잡아다 조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북한처럼 누구도 꼼짝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힘을 써서 애국보수 우파를 뒷받침해 주어서 자유정권이 되살아나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모국에 대한 우리의 인정이고 카나다 국민으로서의 긍지이며 인류 평화에 일조하는 중대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각성하고 모국의 자유화가 회복되기까지 분발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두 번째 감옥에 있을 때에 킹제임스 버전을 다 외워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학위를 미국에서 받을 때 하버드에서 영문학으로 석사를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영어를 잘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트루만의 자서전을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이승만에 대한 그 애환이 나옵니다. 이승만을 얼마나 칭찬도 하고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하고 죽일라까지 엄로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응? 미국하고 끊지 못할 한미연맹을 만들기 위한 이승만 박사의 진학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박사는 국회 초문을 열 때에 개헌을 열었을 때 기도로서 시작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만 살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국제사회로 끄집어내어서 기독교야말로 문명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위대한 민주주의로 가까이 간다는 걸 소개하신 분이 이승만 박사의 배짱입니다. 일본도 안 됐을 때 국회의원들이 일어서서 같이 기도했는 주기도 모드로 예배를 시작한 국회를 개헌한 사람이 그런 배짱 있는 우리 건국의 위대한 이승만 박사 외에는 없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대한민국. Happy birthday to you.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그 미국의 전략과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경험한 측면에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수집한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은 주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월간 군사저널이라고 거기 특파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특파원을 하면서 조갑제닷컴에 기고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띵크탱크들이라고 그러죠. 그 전직 관리들, CIA 관리들이라든지 펜타곤 관리라든지 이런 국무부 관리들이 리타이어하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통 그런데 몸담고 이제 띵크탱크를 하는데, 이제 그런 데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취재를 하면서 정보 수집을 많이 하게 되고 미국의 정책을 이제 좀 알게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큰 우방이라고 생각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미국 관리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이 한번 어떤 인연을 맺으면 쉽게 바꾸지 않는다. 쉽게 휘떡휘떡 이익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바꾸는 그런 기질이 아닙니다. 보니까 미국 국민성 자체가 그렇고 그 관리들도 보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바보들이냐? 그건 아니죠.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서 한국 갑자기 내쳐버리거나 이런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제가 재작년 말에서부터인가 한국에서 많은 보수 인사분들이 그런 얘기도 질문을 많이 주셨고 저한테 대북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제 타격이 미국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합동참모본부라고 해서 거기도 이제 그 750군데 타격하는 곳, 그것을 만든 사람도 타격을 해야 된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은 한국에서 직접 타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은 능력이 없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능력이 없으니 우리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는 능력이 없으니 미국이 해줘야 된다. 그러니 그걸 한번 알아봐라.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북 선제 타격은 절대 안 된다.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왜 그러냐면은 그 휴전선 인선 이북에 방사포나 장사정포가 쫙 깔려 있는데 그것이 터지기 시작하면 수도권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백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우방의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 북한하고 해서 이 국지전으로 시작해서 전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미국이 이길 수 있다라고, 군사적으로. 그것도 확증이 안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국이 수집한 정보로도 그렇고 많은 탈북자들이 수집한 정보들로 봐서도 북한의 많은 군사시설들이 750군데 합동참모본부에서 설정한 그 포인트의 지상에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하에 있는 벙커로 다 들어가 있고, 또 북중 국경의 대부분에 밀집이 돼 있어서 쉽게 공격을 하다가는, 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걸 하다가는 이라크나 시리아나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가는 전부 미사일이 중국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재단을 해놨어요, 일부러. 미국이 겁을 낼 것을 알고서, 북한에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공격은, 대북 선제 타격은 어떤 경우에서도 그거는 가능치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서. 지금 미국의 시각이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안보관이 투처를 했거나 어떤 행정가를 했거나 어떤 가버너를 했다든지 이런 출신이 아니라 평생 이윤 추구를 해왔던 어떤 기업가 출신이라서 갑자기 어떤 안보관이 갑자기 생길 수도 없고 그런 이제 분위기죠.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략 자체가 자꾸 수정이 되고 있고 어떤 지속성이 없고 또 북한에 대해서 유리한 그런 전략만을 주고 있는 그런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부 보수분들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깊은 전략이 있다. 북한을 뭐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깊은 전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어떤 증거나 모습이 지금까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있고 그런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후견인을 바로 옆에서 두고 있는데 또 그 폐쇄 김씨 왕조 체제가 주체사상을 무장을 한 그 왕조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그 공산주의에 막강한 그 후견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갑자기 바꿔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친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깊은 전략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하게 된 그 배경도 사실은 러시아 스캔들 본인이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또 원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로는 비핵화의 확실한 증거가 보이기 전까지는 본인은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바꿨죠. 만났죠.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또 싱가포르에서 맺은 그 4개 조항조차도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가능하고 완전 폐기 가능한 그 CVID라는 거 그런 것이 들어가야 그 비핵화 리스트를 받을 수가 있고 확실히 비핵화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CVID라는 것은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그 미국과의 그런 수교, 국교 정상화, 또 미군 유해 성환, 또 판문점 선언의 이행, 또 김일성 시대에서부터 그 주장되었던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그 김일성이 주장한 겁니다. 그거는 김일성, 김정일이 계속 줄곧 한반도 전체 비핵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핵을 쓸 수 있는 주한미군 자체가 떠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 모두를 다 들어주고 왔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보는 시각은 어떠하느냐.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부분을 또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 미국 그 정보기관들 CIA나 FBI에도 많이 리포트를 줬어요. 그 제가 북한 담당관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직접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느낀 거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 미국 사람들은 영어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다적으로 얘기하면 한국말을 못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정보를 완전하게 입수한다는 것은 암만 번역 자료를 통해서 입수한다고는 하지만 한계 상황이 있고 한국 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리밋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몰라요. 이 미국은 그 지금 갈팡질팡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덥석 그 싱가포르에 가서 김정은과 만나고 그런 것은 딱히 지금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략이 없는 그런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대다수 보수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미국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국정원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미국 CIA가 또 어떤 기관인데 잘해주겠지, FBI가 잘해주겠지,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좌파라는 거는 다 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최근에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미국 정부 관리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알아요. 좀 느린 것 같고 변화가 약한 것 같지만 표현력이 부족할 뿐이지 보고는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보다 마지막에 잡고 이런 스타일인데 알아요. 당연히 그거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문재인 정부가 좌파 정부고 그런 거 다 알 겁니다. 다 알 건데, 지금 국민이 뽑았다고 그러는 문재인 정부를 미국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암만 강대국이라고 닦아치기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상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또 시간을 슬슬 끌면서 시간을 또 끌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많은 분석 얘기를 들으면 이 핵은 60개에서 100개 이상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해요. 핵 한 개에 약 그게 터지면 뭐 한 200만 정도가 직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거죠. 핵 한 개가. 근데 그게 60개에서 100개 정도가 있다니까 미국이 겁먹을 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카고면 시카고, 워싱턴 DC 이런 것도 한번 터지면 다 날아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장에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그런 지금 상태였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또 더 벌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운반수단. 그 핵을 터뜨리려면 운반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운반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대륙과 탄도탄 실험은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그 핵을 달고서 재진입하면서 그게 불에 타지 않는, 그 고열에 불에 타지 않는, 폭탄이 불에 타지 않고 그 대기권 진입을 하는 그 기술이 아직 입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술을 이제 확증시켜야 되고 완성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금도 필요하고, 또 그 핵탄두를 끌고서 핵폭탄을 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이나 플로리다 해안 근방에서 워싱턴이나 또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이런 주요 도시들, 필라델피아나 이런 거를 가격할 수 있으려면은 핵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소련제를 가지고 계속 개조를 하고 러시아서부터 기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또 완성 시점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게 7, 8년 전서부터 완성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완성 시기가 왔을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을 완성시키고 이러면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이 또 왜 무서운 거냐면은 1년 동안 이런 디젤 잠수함하고 틀려가지고 1년 동안 그 수면 위로 오르지 않고 연료 주입을 안 하고 캘리포니아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플로리다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사진이라도 찍혀서 미국을 위협을 하게 되면,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미국을 위협하면, 미국은 반드시 지금은 종전선언 가지고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지만 종전선언이 아니라 더 앞선 평화협정도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국제법상으로 당연히 그 적성국가의 그 지위가 상실되므로 그 주둔했던 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까지 노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이런 초기 단계에서도 쉽게 지금 응하지 않게 된다면 바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그거를 마무리를 확실하게 져서 미국을 확실하게 위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은 김정일 시대에서부터 하던 얘기가 2주면 가능하다. 남한 적화는 2, 3주면 가능하다. 특수부대와 또 생화학 무기를 써서 적화를 하고 주요 포스트를 전부 마비시키면 2, 3주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적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그랬다고 그래요. 700만을 처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항상 공언하기를. 남한을 적화시키면 남한 통치로 해서 700만을 죽이겠다. 그리고 몇백만 정도를 수용소에 보내고 교화를 시키고 또 몇백만은 강제 이민을 떠나게 하겠다. 포트피플처럼 해안을 열어서 그 월남처럼 베트남처럼 강제로 이제 해안을 열어서 그쪽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면은 이제 보트나 이런 걸 타고 가게끔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다에서 죽겠죠, 이제.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죽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근데 김정은은 어떻게 되냐? 그게 통치 이념이기 때문에 남한 통치를 위해서는 공산주의라는 거는 어떤 이념을 위해서는 자기 고모부가 되던
또 자기 측근이 되던 그것이 바로 반동으로 인정이 되면은 자기 누가 되더라도 바로 처단을 내려버리는 것이 그게 유물론적이고 그 주체 사상이 그게 또 하나의 또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통치 자기네들이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자기도 관계없는 그런 그 반동들 이민들을 당연히 적화를 시키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게 과연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렇게 정보가 발달된 데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 말이 됩니다. 시리아에서도 그렇고 예멘에서도 그렇고 수십만 수백만이 그 매일 진짜 수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누구 하나 손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시리아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예멘에서 죽어도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발달돼도 뉴스는 보여주지만 그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미국이 손을 놔버리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그 넉넉하게 지금 동맹으로서 지금은 지켜보고 있지만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그 김대중 그 노무현 이렇게 계통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계자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던 이 후계자가 그 주사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갖다 바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청와대 그 임종석 실장을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선언 맺고 이렇게 자꾸 그 미국의 그 위협이 되는 이 무기가 완벽하게 완성이 돼버리면 미국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평화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고 또 종전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화 통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죠. 죽고 다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고는 하시지만 우리 스스로도 책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제가 국정원 간부들한테도 많이 얘기했어요. 평화협정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 적화통일 조심해야 된다. 저보고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종전협정이 맺어지고 적화통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지금 북한이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2008년도 2009년도 미국 의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우리가 지금 거의 하나님 같은 나라인데 초강대국인데 감히 지금 누가 감히 미국한테 덤벼드느냐. 이라크같이 만들어주겠다. 이라크나 그런 식으로 리비아처럼 만들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지금 근데 지금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저희가 너무 상황 파악을 안 하고 교만하게 사실은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 행동은 나서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건국이 됐지만 이승만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건국이 순조롭게 되고 또 6.25 중에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행동을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됐다는 얘기죠. 행동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적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북한의 그러면 최대 약점이 뭐냐? 북한은 군사적 공격으로도 안 되고 전부 지하에 숨어 들어가 있고 북중 국경에 지금 미사일 기지 전부 만들어 놓고 급하면 김정은이는 그 땅끝 통해서 중국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또 항전해버리고 이래버리고 중국하고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봐서 미국도 주저주저하고 이런 방법이 없는 거냐? 방법은 있습니다. 그 탈북자들이 많이 얘기하듯이 또 태양공사가 최근에 얘기했다시피 북한 체제 자체도 그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흔들거린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중국을 통해서든 러시아를 통해서든 자유주의 물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라는 건 인간 본연의 또 이 본능이고 또 권리 아닙니까? 사실은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한다는 것은 그 인간이 못 견디는 그런 적이지 않습니까? 또 사실은 하나님도 저희한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누가 어떤 그 북한이란 정권이 주사상으로 그 자유를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도 굉장히 반발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 간부들도 이제는 그 배급 시스템이 아니라 장마당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하고 할 정도로 자본주의에 상당히 지금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북 심전하면은 굉장히 싫어하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북 심리전을 해야 되는데 그 대북 탈북자들하고도 제가 많이 얘기를 나눠본 분들의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단발성으로 추석 때 한 번 날리고 또 명절 때 한 번 날리고 한 달에 한 번 날리고 이거는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그 한국 정부의 눈치 보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많이 또 단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 눈치 보면서 날렸던 것 같습니다. 그 날릴 때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더더군다나 못 날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예 못 날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이 아니면은 저희가 단결해서 어떤 저기를 하냐면은 그 이경복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그 적화를 막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은 미국 정부에다 군사 공격을 해달라 이 얘기보다는,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보다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 생각이 의외로 겁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겁 많습니다. 겁 많고 전쟁 나서 자기네들이 막판에 몰리면은 그때는 죽기 아니 살기로 싸우지만은 그 전까지는 절대 참전 안 해요. 1차 대전이 2차 대전이고 절대 마지막까지 참전 안 합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몽고나 일본 사람들처럼 막 쳐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스타일 자체가.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가장 맞는 전략이나 작전은 뭐냐면 심리전을 하자는 건데 미국 정부나 미국 군대를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서 하느냐, 장소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뭐 눈치 보고 저렇게 눈치 보고 경찰 눈치 보고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확실하게 지금 미국 편으로 돼 있는 일본 가서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일본 주일기지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탈북단체를 모으고 캐나다 교민들을 모으고 지지자들을 모아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청원을 하고 이거를 뜻을 모아서 일본에서 하는 겁니다. 공해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텔스를 추격을 시키던, 드론을 보내던, 일본에서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해서 그거를 비밀스럽게 뿌리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균열을 노려야 돼요. 지금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설마 하면서 다들 생업에 종사하면서 시간을 그냥 주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이 편안하게 이 자유 세상에서 편안하게 하루하루 괜찮겠지 하는 세상, 그런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지금 아마 그 북한 전 주민은 아니겠지만 그 북한의 비밀 그 부대에서는 아주 날을 새서 밤을 새서 지금 핵을 더 만들고 있고, 또 대륙간 탄도탄을 완성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그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완성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을 안 자면서 북한에서는. 그러하니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마침 또 미국 정부한테 얘기하기에 좋은 시즌은 왔어요. 이 봐봐라,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 밥 먹듯이 어기고 있는 나라지 않느냐. 석탄 밀수하고 또 남한 정부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렇게 관세청이니 뭐 이런 데서 눈 감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그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하고 무슨 평화를 하고 비핵화를 바란다는 거냐.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너희가 군사적인 방법은 무서워하지 않느냐. 마지막에 쓰려고 하는 방법 아니냐. 그야말로 정말 니네가 죽을 만한데. 그렇다면 좀 더 안전한 방법,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있는 비밀스러운 대북 정보입을 일본에서 하자. 니네 일본 기지에서 하자. 일본은 문제가 안 생기지 않냐. 주일 기지에서 하자. 그걸 본격적으로 하자. 주일 기지에서. 동해 공해상에서 하든지 고축함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자.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캐나다 분들이 중심이 돼서 회장님이 저기를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또 캐나다 저기도 총리도 하시고 더 저기 이권 문제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리드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냐. 같이 손잡고 해서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워싱턴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냐. 이러면 가능할 수 있는 얘기다. 소중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네 몸이 죽어서 나
기꺼이 죽으리라. 대한민국 70주년 만세 한번 오고 건국절 만세 한번 오고 우리 세계 국제연맹 만세 한번 오고 세보겠습니다. 대한민국 70주년 만세! 건국절